예, 저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갑재 대표님하고 유석춘 교수님 그리고 이동호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일부 조갑재 대표님의 강연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토론을 해주실 유석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회과 교수십니다. 그동안 유교와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남기셨고요.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정희 연구회 회장으로 우리 현대사를 갖다 올바로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동호 캠페인 전략 연구소장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한 소위 386세대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전대협 활동을 하거나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시절에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동호 소장께서는 그 후에 이제 주사파 사회주의 활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지금은 종북 세력의 위험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토론 먼저 유석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호 소장님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장님이랑 좀 대화를 나누고 그러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조갑재 대표님 그 강연 내용은 사실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조갑재 대표님이 쓰신 그 18권짜리 책이죠. 13권짜리 책도 다 이제 열심히 거의 텍스트 수준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또 조갑재 대표님이 쓰신 여러 가지 그 글을 조갑재 닥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뭐라고 사실은 그 강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사실 대부분 팩트이고 또 해석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다른 해석을 저는 생각할 수 없어서 조금 그 앵글을 좀 바꿔서 각도를 바꿔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화의 국부로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공을 거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강한 국가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를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시장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얘기할 때 국가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 혹은 강한 국가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시민사회 또 시장도 발달하지 못한 이런 조건이면은 모든 나라가 다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역질문을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게 만약에 강한 국가가 중요한 그 성공 요인이라면은 북한 김정일 체제, 김일성 체제, 지금 김정은 체제는 사실 사회 전체로 봐서 국가가 완전히 독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그러니까 강했는데 왜 우리와 같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군사 혁명을 해서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고 나면은 예컨대 뭐 마르코스 필리핀의 마르코스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나라에서는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나 군대를 가지고 권력을 잡으면은 상당히 그 권위주의적으로 혹은 뭐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은 다 강한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박정희 강한 국가는 어떻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서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자체는 아니지만 그 바로 다음 단계 그 활성화된 중산층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이제 한 가지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강하다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국가가 자율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또 국가가 무엇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량이 높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토노미하고 카파시티인데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토노미하고 스테이트 캐퍼시티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다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자율성과 강력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 사실은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그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 뭐지만 하여튼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북한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더 그런 면에서 강력한 국가인데 북한의 결과는 일부 기득권층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 국민 전체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더구나 정치적 반대자는 완전히 무슨 그 정치적 수용소에 갇혀서 몇십만 명이 그런 생활을 하는 상황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국가나 또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낸 어떤 정책적인 판단 예컨대 뭐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자 또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관세 장벽을 치고 뭐 무슨 또 보조금을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의사결정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제도 속에서 그런 정책적 어떤 세팅 속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구급 행정을 맡는 구급 관료까지 말하자면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면은 그 집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가치 무엇을 지향하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강력한 국가의 구성원들인 관료나 정치인들이 다 전부 자기 주머니에 돈 채워넣는 일만 하면서 부정부패로 빠지거든요. 근데 박정희 시대를 일부 우리나라 뭐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대단한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한동안 얘기가 됐던 예컨대 스위스 은행에 무슨 박정희 대통령 뭐 비밀 계좌가 있대더라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게 판가름이 났고 결국 굉장히 청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왜 청렴한 관료가 그 채택한 제도적 선택 무슨 정책이면 정책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덕적인 그 하자가 있어서 부정부패로 빠지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왜 그런 길로 안 빠지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국가가 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공했다라고 설명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제 발전을 하는 거, 근대화를 하는 게 쉬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하면은 자동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세계은행이나 무슨 뭐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한국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따라서 해라. 아프리카 국가, 라틴 아메리카가 한국같이 하면은 성공한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먹혔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그게 먹힐까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 정책적인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하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을 실현하는데 사심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일에 전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도덕적 추동력이 없으면은 저는 어떤 정책,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국가 권력의 내부에서 국가 권력의 선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밀고 추진할 때 사심 없이 일을 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내가 일하던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이 발전하고 그것이 곧 나의 발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가 지배적인 환경을 지도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 정책을 추진해서 나라야 잘 되건 말건 내 주머니만 챙기자, 내 주변에 이 주변 사람들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 관료 혹은 뭐 정치인, 말단 관료까지 전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 놓고 아무리 그 조건에 맞는 세팅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제도적인 장치들, 뭐 보조금을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줘야 되고 뭐 무슨 은행은 어떻게 특혜를 줘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그 제도적 장치들이 그 일을 할 때 사리사욕이 끼어서 야 이거 할 때 내가 아는 이 특혜받게 하자, 내 친구 데려다가 쓰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요. 많은 국가가 그 트랩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승만 시대건 박정희 시대건 뭐 그 이후의 시대건 혹은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시대 아닌 그 전 단계인 일제 시대건 주어진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은 사실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그 조건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도덕적 가치를 본인이 체화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체화된 가치를 주변 사람들, 자기 부하들, 자기 동료들에게 야 우리 한번 죽어라고 일을 해보자. 그래서 부정부패하지 말고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당신 가족, 당신이 잘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성공이다. 저는 이런 도덕적 가치를 그 인류학에서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가치를 가장 생활에서 그 잘 보여주는 게 현대중공업이라는 옛날 현대조선 그 정주영 회장이 창업한 회사의 사원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울산에 가면은 크게 써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업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사운이 있습니다. 그 사운이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부르는 제가 그 인류학자들이 그런 도덕적 가치라고 부르는 그런 도덕적 가치를 국가의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최고 지도자인 본인까지 대통령 본인까지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관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그 퇴출되는 관료들을 보면서 그래서 박정희 기간 내내 서정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을 당하고 그 자리를 대신 유능한 새로운 관료들로 충원하면서 이 집권 기간 내내 권력을 끌고 왔고 그런 어떤 도덕적 그 공동체에 자기를 헌신시키겠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나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대 그 가치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치가 체화됐고 그런 가치가 그럼 왜 박정희 시대에 체화될 수 있었냐?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아까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그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계층 계급적으로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농촌의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와 그 해방정국을 뚫고 굉장히 어려운 그 조건 속에서 뭐 지금 비난을 일부에서는 하는 무슨 뭐 사상적 그 변화도 했고 또 일제 그 군인이 되기 위한 일제시대의 그 길을 가면서 이분의 어떤 그 가치가 그러니까 뭐 아주 넓게 보면은 유교적인 어떤 가치에서부터 또 일제의 그 일본 그 군국주의의 어떤 철학적 배경이 됐던 무사도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녹아 있는데 저는 그 녹아 있는 것을 가장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층적 배경은 농촌 중간계급 지향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농촌 중간계급, 농촌의
소농들이 갖고 있는 생활에 대한 태도, 근면 성실하죠. 자연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그 자료집에 46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특정 시기에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에 이와 같은 가치가 나타난 일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교 전통이나 식민지적 유산이라고 해석하지만 왜 그러한 견해가 박정희 시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작동하였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박정희 시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범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걸 농촌 중간계급 재앙성에서 발견한 학자가 있는데 다이안 데이비스라는 외국 학자입니다. 근데 1961년 군사혁명이라는 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 농촌 중간계급 출신의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박정희로 대표돼서 5.16 주체설에 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농촌의 가난한 집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좀 대비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정신적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 미국, 해외의 그 문명 배경을 이제 연계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관계의 기반을 삼았는데 박정희는 농촌 중간계급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부정하면서 등장한 혁명 정권은 당시 공경에 처해있던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도시보다는 농촌의 정세에 의지해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호소했고 그 정당성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서 그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자연스러운 부지런함, 규율적인 생활태도를 당시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보여주고 있던 사치, 허용, 과소비, 부패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치로 여겼고 농촌 중간계급은 근면하고 자기 규율적이며 자신의 소비를 자제할 뿐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생활 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출주도 산업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수출주도 산업화에 필요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예컨대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은 그 개척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기업에다 우리 지원을 좀 하자. 특혜 대출을 해주자. 그런 거 못하면 특혜 대출 없다. 특혜 대출 받는 만큼 성과를 보여라. 성과가 없으면 특혜도 없다. 나는 어떤 도덕적 그 규범을 관철시키는 배경을 이제 농촌 중간계급 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스스로 자기 내면화해서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게 되죠. 동양적 이 정치 지도자는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말로만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는 해라 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따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다 각자 주머니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박정희 대통령 경우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 셀프 디스플린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갑재 대표가 항상 사례로 드는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허리띠가 헤어졌더라. 그 시체가 군의관이 그 돌아가신 사체를 보고 대통령 사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름하게 옷을 입고 계시더라. 이게 완전히 근면하고 절제하는 생활이 몸에 밴 분인 게 이제 스스로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 부하, 그 동지들이 보고 따라했고 그것이 관료 전체에 내려가서 퍼지면서 마지막 공무원 사회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적 일을 맞이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구급은 구급대로 장차관이면 장차관대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막 굴러갔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강한 국가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강한 국가 더하기 도덕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어려워서 많은 나라들이 그걸 원하려고 군사 쿠데타 하려고 혁명 사명감에
그 본인 스스로는 사명감에 아주 철저한 쿠데타 지도자들이 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을 잘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몇이나 되느냐?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도나 개인 하나만의 어떤 그 특성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당시에 그 근대화를 추진하던 세력이 갖고 있던 그 가치 지향,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잘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솔선수범해서 지도자부터 국가 관료가 공유하고 있었고, 그 공유된 가치가 전 국민에게 퍼져나가면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농촌의 농민들은 농민대로,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번 5천년 가난을 떨치고선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도덕적 추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저 이동호 소장님께서 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혹시 뭐 데스크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4시 반 정도에 행사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호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자랑스러운 성취 역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독재와 부정으로 얼룩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들 간에 전쟁 중인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인간중심 철학을 만든 황장엽은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했고, 정책이 다른 건 화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으나 이념이 다른 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저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박정희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대에 알던 박정희는 독재의 화신이었고 일제와 미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려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 박정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5천년의 가난에서 일궈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있는 과거의 동지들에게 미몽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건 대학 들어갔습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그분은 독재의 화신이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였던 그가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을 수탈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는 독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가 이룩한 산업혁명은 정부의 선정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왜곡시키고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였고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그가 이룩한 대한민국은 점점 미국의 노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외국 자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최악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기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일제 36년의 노예 생활도 부족해서 이제 서양 사람의 노예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 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사회주의자의 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민중의 수탈자였고 함정도 안전은 민족과 민중의 배반자였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민족의 낙원의 길로 배웠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 지배나 억압이 없고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꿈꾸는 이상의 사회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 지도위원이 되었습니다. 비밀 학생회라고 그러는데 당시 제 지도를 받던 그 총학회장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때 우상호 대표가 당시 총학생회장이었고 저는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학생회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전대협 연대사국장을 갖고 87년 6.25항쟁, 88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89년도에 임수경 방북의 배우입니다. 그 용인 외대에 있던 임수경을 발굴해서 그 친구의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그 북한 통일, 남북 통일 운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전대협 대표를 북한에 파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뽑힌 게 임수경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알게 된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김일성은, 책으로 본 김일성은 절세 애국자였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순 엉터리던데요. 이미 중학교 나이에 이렇게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타도 제국주의 동맹 어린 나이에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지도한 절세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북한이, 그런 지도자가 북한의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했습니다. 남쪽의 식민지 나라와 북한의 사회주의 조국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억울한 건 6.25 민족해방전쟁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좌절된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던데요. 몇 년 전에 그 독일에서 누굽니까? 왔던 송두일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쪽에서도 민중이 주인되는 이상세를 건설한 절호의 기회가 좌절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가끔씩 사회주의에 대한 다른 증거가 제시되면 그것은 내가 철저하지 못한 혁명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에 대해서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낙원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사회주의 낙원이고 고향인 소련과 사회주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피해 숙청이 진행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가장 억압받는 인류 최악의 사회였습니다. 소수의 지배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민중이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가장 억압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사상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아직 소련과 동북권의 물질주의적 철학의 실패지 인간을 중시하는 주체 철학의 조국 북한은 아직 건재하니까 북한이 있으므로 다시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아마 죄를 짓고 그 사회에 살 수 없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얘기를 술 먹고 한 여자가 있죠. 임수경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주체 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자엽 선생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이 더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북한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악의 나라였습니다. 300만을 굶주려 죽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토록 소리 높여 외치는 인류의 낙원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은 어디 가고 최악의 독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그토록 굶주려 죽어가는데 호화로운 궁전에 앉아 최고의 호사를 누르는 호환무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의 선전에 노란한 지적 전형하였습니다. 책으로만 안 공산주의를 사실의 공산주의와 구분하지 못한 전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을 사실로 알고 이를 소리 높이 외쳤던 판단 능력이 상실된 문제였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난 건 그때쯤입니다. 그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보아야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이룩한 산업혁명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회주의를 독려하던 당시 책들과 선배들의 주장에 하면 대한민국은 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류국가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책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이 이룩한 터전 위에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제3세계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3세계 나라가 산업혁명을 이루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 우리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이 오히려 우리를 배우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기수 등소평이 가장 본받고자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중국의 고도 성장의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 전략의 벤치마킹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을 취재 방문차 법무부 후배가 그곳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시점쯤입니다. 물론 이 친구도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베트남 기자가 지금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그 차이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답은 이겁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은 대한민국에는 박정희가 있었고 베트남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그 친구는 타국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자부심 있는 나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숙명처럼 여겼던 우리 민족에게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간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희대적 사명을 안고 그의 길을 간 선구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을 일구는데 무엇 하나 기여한 적이 없는 이들이 과거사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 명분으로 돌아가신 대통령을 아직도 헐뜯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들은 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찬양했던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고 당신이 꿈꾸는 나라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이 대한민국 선국은 왜 당신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최악의 독재자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헌납하려 했던 당신들의 죄악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인간적 도리입니다. 저는 지난날 그분을 모욕했던 죄인이기에 오늘의 현실이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과오를 씻는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그분의 영전 앞에 또 이런 자리 앞에 나설 용기라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좋은 토론해 주신 유석춘 교수님하고 이동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승준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박정희 시대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었느냐 하는 게 박정희 시절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하니까 그게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이 희생정신. 예컨대 6.25 남침이 있었을 때 소년병들, 학도병들이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14살에서 18 사이를 소년병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 수만 명이 입대를 했는데 주로 이제 대구 경북 지방입니다만은 전사자 통계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2,45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년병들이 부모들한테 속이고 갔습니다. 속이고 간 사람들이 많고 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애국적 연설을 하니까 그게 호응해가지고 가서 자기보다 큰 애무한 총 메고 종군을 했어요. 2,4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게 이제 묻혀 넘어가는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이런 마음 왜 그랬을까? 그게 이게 바로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신이 없다. 이 시대 정신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역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면서 반드시 조국을 건설해야 된다. 또 이념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는 악이다.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피를 흘리는 또 주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서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젊은 나이에 죽어도 이게 멋진 거고 영웅적인 것이다 하는 걸 경험상에서 체득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득한 덕분이고 물론 교육이 있었겠죠. 그 교육은 국가주의적 교육에다가 그다음 자유민주적 교육 이런 게 합쳐가지고 그 힘이 바로 우리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한다는 그 정신으로 나타났고 그게 경제로 돌려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룩한 그 공동체 정신이 그 뒤에 민주화를 맞으면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쇠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겠나, 시대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선생의 아주 열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정희 또한 한때 좌익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좌익 경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형이 대구 폭동 때 진압 과정에서 경찰총에 죽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방골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항적 방골. 저는 그분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방골적 저항 의식은 끝까지 자기의 정서로서 가져간 분이죠. 그게 생활을 통해서는 아주 서민적 소박한 생활로 나타났고 재벌을 그렇게 키우면서도 재벌들이 호합한 생활하는 것은 못 참고 하는 그런 분의 서민정신, 죽을 때까지 간 그 서민정신, 그것이 또 사회주의적 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고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노려가지고 북한 남노당 조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군내 남노당 조직에 들어갔다가 참 운이 좋게도 요즘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전군적인 숙군이 일어나고 그것을 지금 살아계시는 백선엽 당시 정보국장이 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수사에 협조하고 하면서 거기서 전향을 한 것이죠. 이론적 좌파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성적 좌파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향이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상적 전향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전향이 되는데 그래서 전향을 함으로써 그러나 6.25가 나기 전에는 가장 불우한 세월을 보냈죠. 어머니도 그 쇼크로 별세하시고 해가지고 또 같이 살던 그 여자는 달아나 버리고 말하자면 1950년 6월 25일 직전에 박정희가 가장 비참했죠. 가장 비참해서 앞날이 없었죠. 그 박정희 앞날을 열어준 사람이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이 남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 역사라는 것은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다는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사회주의적 그 정서 그것은 그분이 국가 발전을 하면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만 방향을 돌리면은 새마을운동으로도 나타나고 특히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보험 세계 최고의
복지의 기반을 만든 의료보험이 그게 서민들에 대한 애정, 사회주의적 어떤 정서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해요. 사회주의적 요소까지도 박정희는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채용할 수가 있는 주체적 인간이었어요. 저는 박정희는 주체적 인간은 어떠냐 하면은 국가 이익 또는 공익을 딱 앞에 세우면은 설사 적의 수단이라도 가져오는 것이죠. 그 목표만 분명하면은 적의 방편도 가져오고 하는 이런 수단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면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라를 망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성공한 것은 부익부 빈익빈 정책 아닙니까? 잘하는 마을은 도와주고 못하는 마을은 도와주지 마라. 부익부 빈익빈이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전 마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경쟁을 붙인 이런 인간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이런 또 파퓰리즘에 안 넘어가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동호 선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념적 교육이 이게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 중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항상 선거를 하면은 남북한 대리전을 선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상황도 앞으로 다가오는 2017년 12월 대선이 될지 그보다 앞당겨질지는 모르지만 그 대선 또한 반드시 이념 대결이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이 될 것인데, 이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황교안 선생한테 저도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이념이란 것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공동체의 적이 누구고 우리 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 이념이다. 또한 그 다음에 이념에 대한 것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념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확신으로서 심어주는 것이 이념이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이념적 무장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그 행동이 천지 차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 아쉬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의 위대한 주체적 민족주의, 주체적 민주주의를 그분은 말년에 체계화하려고 해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지 못한 것이죠. 박정희 이념이 없는 거죠, 지금. 박정희 이념이 정치권에 없습니다. 드골은 죽었지만 드골 이념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프랑스 정치에, 우파 정치의 한 핵심이고, 대처는 죽었지만은 노동당까지도 대처리즘을 거부하지 못하고, 레이건은 했지만은 민주당도 레이건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러면 왜 박정희는 자기의 정치 이념을 기초로 한 세력화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박정희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무리고 중간에 막 그렇게 됐으니까. 다만 이것은 우리 오늘날 지금 왜 박정희를 생각하는가 중에서 박정희 이념을 추종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종할 수가 없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이념도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오늘날의 의미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론화해가지고, 저는 한국의 보수 정치는 딱 내걸어야 됩니다. 저쪽 김대중 노무현을 내걸듯이 이승만 박정희를 내걸지 않는 한국의 보수 정당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한국 보수 정치의 두 지도자로 내거는 그런 정치 세력, 정당,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